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HK 사업단의 심희찬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역사학을 공부했고요. 좀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근대 사상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단에서는 이 근대 한국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한 작업과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린 인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또 저희 사업단과 제 연구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 내용은 1920년대 동아일보 한국사 관련 기사 통계 분석, 과거의 텍스트를 숫자로 읽다라는 내용입니다. 동아일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920년에 이제 창간된 신문으로서 일제강점기 식민지기를 이제 해석할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텍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에 관한 연구도 많고 동아일보에 나온 여러 신문 사설이나 논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식민지기를 해석하는 그 연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어떤 그런 텍스트 기사의 어떤 표면적인 내용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텍스트를 한마디로 숫자로 다 변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그 통계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떤 그 동아일보라든가 혹은 식민지기의 그 한국사 관련 기사들 속에서의 그 텍스트 숫자들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다른 기존과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그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HK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근대한국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소개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 그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그 작업에 기반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해 왔는지 또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그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HK 사업단의 그 아젠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주제는 근대한국학의 지적 기반 성찰과 21세기 한국학의 전망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인문학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근대 한국학의 지적 흐름과 사상 자원, 인적 관계, 레퍼런스 등을 수치화하고 그 계보를 추적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방법론에 기반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등장한 그런 용어로서 아직 뭐라고 할까요? 연구자들 사이에 어떤 합의된 정의라든가 무슨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그 정해진 개념 이런 것은 아직은 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관련 분야가 지금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아주 핫한 테마로서 많은 연구자들이 그리고 많은 세계 많은 국가들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 새로운 디지털 인문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정보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니까요. 그런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과거의 기존의 인문학 방법론과 새로운 정보 기술을 거기에 활용을 해서 무언가 이제 좀 기존에 우리가 흔히 하던 연구들과 좀 다른 그런 내용들을 한번 분석해보자 이런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기계와의 기계 혹은 컴퓨터와의 협업이라고 할까요? 혹은 코워커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인문학의 주제를 계승하면서도 연구 방법 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어떤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라든가 인터넷 기술은 기존의 인문학 연구자들도 계속 활용을 해 왔습니다. 지금 요즘에 아직도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원고지에다가 직접 무슨 펜으로 그 글을 쓰고 이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글을 쓰고 자료를 찾을 때도 도서관에 가서 그 전자 정보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검색하고 하는데 이 디지털 인문학은 단순히 그런 어떤 보완적인 측면이 아니라 기계 혹은 인터넷과 같이 텍스트를 읽고 그리고 기계들과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그 결과들을 분석하고 그래서 그 의미를 이제 인간이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인문학이 아무래도 낯선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역사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좀 역사학에 좀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활동했던 어떤 지식인이라든가 뭐 사상가 혹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경우를 떠올려 보면요.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인문학에서는 그 사람이 남긴 여러 이제 저작들, 텍스트들, 뭐 책이라든가 글이라든가 뭐 그 사람이 신문이나 잡지에 쓴 여러 뭐 논설이라든가 혹은 뭐 그 사람에 관련해서 나온 여러 뭐 글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합니다. 자료를 다 모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뭐 그 개인 혹은 같이 연구하는 소수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그 텍스트를 같이 읽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논문 주제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발췌를 하고 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좀 미뤄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제를 만들고 그에 맞춰서 이제 자료를 분석하고 그 성과를 뭐 논문 혹은 뭐 저작 형태로 발표하는 것이 이제 기존의 아주 일반적인 인문학의 방법론입니다. 근데 저희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도 큰 틀에서는 그 방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 저작이라든가 그 지식인이 남긴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다 수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결과를 뭐 논문이라든가 책으로 발표를 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중간에 이제 크게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존의 방법에서는 지식인이 남긴 저작을 우리가 직접 읽고 그것을 해석을 한다면요. 저희 디지털 인문학에서는 이것을 어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텍스트 파일로 변환을 합니다. 뭐 텍스트 파일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변환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가 그 여러 프로그램으로 읽어서 나온 결과들이 있는데 그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예를 좀 더 들어보면은 만약 어떤 지식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880년부터 뭐 1920년까지 뭐 40년간 글을 썼다고 뭐 가정하는 경우에 이 사람이 쓰는 단어들, 문체들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당연히 사람은 누구나 뭐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또 다르고 내일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연구 활동하면서 계속 똑같은 생각, 똑같은 그 사상을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개인적인 여러 사정에 따라서 생각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뭐글 쓰는 방법도 변하고 주제도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뭐 그 사람이 인간이 그냥 다 읽어서 그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령 그 지식인이 뭐 시민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경우에 이 시민이라는 단어가 언제 이 사람의 글 속에 언제 처음 나오느냐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장 많이 나오고 또 어느 시점부터 안 나오게 되느냐 혹은 또 시민이라는 단어가 가령 뭐 어느 시점부터는 민중이라는 단어로 대체되더라. 뭐 이런 그 빈도들, 숫자들을 사람이 일일이 세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많은 저작을 남긴 사람일수록. 그래서 다만 근데 이것을 이제 텍스트 파일로 변환해서 컴퓨터한테 이제 이거 해석을 부탁하면은 아주 금방 컴퓨터는 가령 뭐 1890년에는 시민이 뭐 100회 나왔는데 뭐 1900년이 되면 시민이 전혀 안 나오더라. 뭐 이런 식의 결과들을 금방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속에 어떤 그 사상의 흐름이라든가 혹은 그 사람의 어떤 무의식까지도 읽어낼 수가 있고 또 시대적 변화들 왜 시민이라는 단어를 이때는 썼다가 나중에는 안 썼을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당대 다른 사람들과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때 시민이라는 말을 안 썼는데 이 사람은 썼더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텍스트를 숫자로 변환해서 그 빈도수를 내면은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인문학에서 진행하던 연구와는 다른 측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게 반드시 뭐 옳거나 그게 모든 것은 아닙니다만 물론 그 기계가 다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만 다만 이제 그 어떤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계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또 저희 연구자들이 또 당연히 인문학적 감수성을 가지고 인문학적 훈련을 받은 연구자들이 또 그 통계를 해석하고 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특히 저희 사업단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것도 뭐 과거에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논문을 쓰거나 이제 책을 내거나 그런 것들이죠. 뭐 학술 대회 같은 데서 발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저희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그 통계가 나오고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이런 그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논문에 다 담거나
뭐 책에다가 다 담고 뭐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발표하는 매체도 이제는 변화가 하는 거죠. 가령 뭐 홈페이지에다가 그 자료들을 통계 자료들을 업로드를 해서 그 이용자들이 직접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 있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연구를 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큰 틀에서는 인문학 연구와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 진행하는 방식 그리고 그 성과들을 학계 혹은 일반 대중 사회와 공유하는 방식 등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찾고 있고 더 효율적이고 뭐 그런 방법들을 지금 찾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디지털 인문학의 방법론에 기반해서 이제 저희 그 연세대학교 근대 한국학연구소는 그 HK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게 이제 뭐 근대 한국학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지식 정보, 주체 정보에 대한 메타 분석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근대 한국학의 연구 지원과 사유 계보를 성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 중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뭐 당대의 그 주변 국가들과의 일본에서는 뭐 조선학 연구, 뭐 중국에서도 이제 뭐 그런 조선이나 한국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것들과 이제 비교하는 작업을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꼭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이제 그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흔히 한말에서 일제강점기라고 불리는 그 시기를 대상으로 뭐 1880년에서 1945년 정도를 대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역사학계 내부에서는 뭐 여러 이제 논의가 있고 서로 이제 보는 관점들이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 시기를 이제 근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근대에 성립한 어떤 그 학문의 새로운 특질로서 이 근대 한국학 이 시기가 뭐 물론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식민지기를 겪고 그래서 국민 국가 형성이 조금 이제 굴절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곤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국가를 형성하고 뭐 민족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이 시기에 그 학문들 한국에 관한 여러 다양한 담론들 뭐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 뭐 문학에 관한 이야기들 뭐 조선에는 이런 문학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문학이 발전해 왔다라든가 뭐 조선의 뭐 사상에 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기사들을 모아서 이것을 이제 저희가 근대 한국학이라는 어떤 저희만의 독자적인 코퍼스를 구성하고 그 코퍼스 속에서 다양한 정보들 뭐 예를 들면 단군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근대 한국학 혹은 이제 뭐 그 국민국가 수립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역할을 했는데 그 단군이라는 단어가 그 몇 번 나오는지 뭐 몇 년도에 몇 번 나오는지 또 뭐 어떤 잡지에 어떤 신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분석하고 그 결과들을 이제 뭐 계량화하고 가시화해서 눈에 보이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론은 물론 이제 디지털 인문학을 하는 곳은 뭐 많습니다. 뭐 한국에도 많은 연구소가 있고 또 많은 연구자분들이 이 작업을 좀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가진 특징은 가령 이제 다른 방법에서는 가령 무슨 잡지를 하나를 이제 통으로 쭉 분석을 해서 그 안에서 가령 뭐 민족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다. 아니면 뭐 무슨 뭐 제국이라는 단어가 뭐 몇 번 나오고 어떻게 변화했다. 이런 것을 본다면은 저희는 근대 한국학 관련 기사라는 어떤 그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어떤 그 컨텍스트를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같은 신문에 같은 날짜에 민족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라는 단어가 가령 국제명 기사에 나왔을 때랑 논설면에 나왔을 때, 뭐 사회면에 나왔을 때는 서로 다 함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단어를 썼어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들을 근대 한국학 관련 기사만 뽑아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 한국학이라는 것을 형성하는 그런 기사들. 한국의 역사는 이랬다. 뭐 한국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다. 한국에서 문학은 이렇게 발전해 왔다. 뭐 과거에는 뭐 한국에 이런 음악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만 기사들만 쭉 뽑아서 그 안에 등장하는 가령 민족이라는 단어만 쭉 보면은 그러면은 이 민족이라는 단어가 근대 한국학 그 관련 기사들 속에서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왔고 또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고 뭐 이런 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뭐 잡지라든가 어떤 지식인 일반에 이렇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 한국학 관련 기사라는 아주 거대한 커다란 코퍼스를 구성하고 거기서 통계 분석을 한다는 점에 저희 사업단에 좀 이제 독자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령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기사는요, 이게 대한매일신보에 이제 1908년 6월 28일에 실렸던 신채호가 쓴 수군 제1위인 이순신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사들을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전환해서 가령 저희는 뭐 브렛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태깅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태깅이 뭐냐면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뭐 책을 읽으시거나 뭐 이럴 때 거기 밑줄을 긋거나 뭐 형광펜을 칠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저는 컴퓨터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컴퓨터로 뭐 인물 뭐 이순신 뭐 원균 뭐 이덕성 이런 사람들을 뭐 그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사건 뭐 무슨 임진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체크를 합니다. 다 분류를 해서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들을 다 이제 작업이 끝나면은 이 브레 프로그램 돌리면 이 통계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순신이 몇 년도에 어떤 신문에 몇 번 나왔는지, 그 어떤 저자가 쓴 글에 이순신이 몇 번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저희가 이제 그 선별하고 수집한 모든 기사들에서 이제 그 형태소 분석을 해서요. 그 단어의 빈도수를 추출합니다. 어떤 단어가 얼마나 어떤 시기에 어떤 특정 시기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뭐 개념어 리스트를 작성해서 뭐 자동화 연구도 하고 뭐 학습 모델을 생성해서 뭐 근대한국학 기사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도 저희가 뭐 만들어 보고 있는 중이고요. 뭐 토픽 모델링, 이 주제별로 묶어서 하는 뭐 이런 것들 여러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의 이제 성과들은 제가 이제 논문이나 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단행본들 혹은 뭐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그 논문이나 단행본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거나 혹은 뭐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둘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작업, 디지털 인문학,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에 기반한 근대 한국학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뭐 어떤 주제에 입각해서 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방법론과 뭐 그런 거에 기반한 저 개인의 연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그 1920년대에 동아일보에 등장하는 그 한국사, 한국 역사 관련 기사들을 쭉 다 이제 선별을 해서 그 선별 기사들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는 뭐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1920년대라는 것이 어떤 시대인지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은 당시 그 식민 지배자였던 이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은 그 과거에 이제 청일 전쟁, 그다음에 러일 전쟁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1905년에 한국을 보호하면서 이미 뭐 한국에 대한 여러 뭐 정치적 주도권이라든가 뭐 지배권을 거의 뭐 장악을 한 상태였습니다만 이게 또 1910년에 이걸 또 식민지로 만드는 것은 또 약간 다른 일인데요. 1910년에 이제 그 한국을 이제 그 병합을 하는데 일본에서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큰 저항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좀 무난하게 식민지화가 진행됐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화에 보면요, 그 하늘에서 이제 뭐 신들이 내려와서 그 지상에 일본을 지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천송강림 신화라고 하는데요. 그 신화 중에 보면은 지상의 지배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들한테 그 지상의 지배권을 아주 평화롭게 양도하고 아주 넘겨주는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화까지 가져와 가지고 우리 그 황실 조상 신들의 은덕 덕분에 이 조선을 아주 평화롭게 우리가 뭐 양도받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1919년에 아주 거국적인 그리고 뭐 거의 1년 이상 지속된 이 엄청난 규모의 3.1운동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동안 그냥 해온 방식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고 또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요. 일본은 뭐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계속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그 군벌이라든가 혹은 그 원로들이라든가 그냥 계속 그 해먹던 사람들이 계속 그 수상이나 뭐 총리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하라 다카시라는 이제 평민 출신의 사람이 수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분위기가 변하는 거죠. 이제는 좀 일본도 뭔가 민주주의적으로 뭐 의회주의적으로 정치를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는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벌어져서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하고, 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합니다. 그리고 뭐 세계 제1차 대전으로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 세계를 그냥 지배했던 나라들의 어떤 위신이 좀 추락을 한 거죠. 그 대신 이제 뭐 러시아, 뭐 미국 이런 데가 이제 힘이 좀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뭐 종합해서 뭐 민주주의에 관한 뭐 조금 더 그런 부드러운 통치 이야기도 나오고 뭐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방식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뭐 자치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뭐 논의들이 일본 내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만, 거기 선택된 것이 내지 연장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도 일본에서 하는 방식 그 정치 체제를 좀 도입을 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그 유도를 하자 뭐 이런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때 사이토 마코토 총독과 미즈노 렌타로 정무총감이 새롭게 식민지 조선에 부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의 최고 권력자 원, 투가 이제 바뀐 거죠. 새로 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문화 통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통치의 일환으로서 민간 신문 발행을 허가를 하는데요. 물론 이 문화 통치는 뭐 조선을 위해서 뭐 이렇다기보다는 어떤 원활한 지배, 조선인들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서 시행한 것입니다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제 신문을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조선 사람들이 신문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전에 존재하던 신문은 총독부가 내던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밖에 없었는데, 이제 조선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문을 내고 거기에 이제 자기들의 목소리, 자기들의 주장을 이제 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20년 3월 5일에 조선일보가 창간되고 4월 1일에는 동아일보와 시사신문이라는 이 세 종류의 신문이 창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조선일보는 대정 친목회라는 이 실업가들이 좀 주도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사신문은 약간 좀 친일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가 어떤 그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약간 대변하는 그런 신문이었는데, 그래서 이 실업과 민족 친일을 서로 대표하는 이 세 종류의 신문이 이제 창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동아일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동아일보는 창간호에서 이 세 가지 주지를 제시합니다. 우리 신문은 앞으로 뭐 이런 주장을 할 것이고, 이런 방침에 따라서 뭐 이런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내세우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조선 민중의 표현 기관이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문화주의를 제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주의에 좀 이제 주목을 하고, 도대체 문화주의가 뭐였는가, 그리고 이 문화주의라는 것이 동아일보에 실린 그 한국사 관련 기사들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당시에 이제 이 문화라는 개념은 조선의 지식인, 특히 부르주아들한테는 어떤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부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화 통치 이런 식으로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이게 이 조선인 부르주아들에게는 아주 큰 기회이면서 또 한편으로 아주 큰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 총독부고, 그 총독부에는 일본인 관리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기존에 조선의 뭐라고 할까 힘센 사람들, 이 부르주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정계 일선에 나가기가 굉장히 좀 제한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총독부가 정책을 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뭐 관리 임용이라든가 지방 자문기관 참가 등 이제 그 조선에서 이제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좀 마련이 돼서 이제 숨통이 좀 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뭐 사업도 하고 싶고 장사도 하고 싶고 뭐 여러 뭐 돈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회사령이라는 게 존재해서 여러 제한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도 이제 조금 더 그 이전보다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 이 정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정권인데, 내가 뭐 투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뭐 선거도 나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참정권 확보는 여전히 요원했고요. 그 다음에 회사령이 폐지돼서
뭐 자유롭게 좀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만 반대로 이제는 조선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들과도 일본 자본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은 좀 이제 많이 변했고 그래서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정치적, 경제적 제약들이 강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조선의 부르주아들이 그렇다면 이 사회 내에서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 발언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 어디였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사회, 문화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국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쨌든 일제가 총독부가 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는 좀 이제 진출하기 어렵고 이제 문화적인 측면, 우리 조선에는 이런 문화가 있다. 그래서 뭐 쭉 이어지는 이런 문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조선 민족을 구성해 왔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지점으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뭐 민속 운동 이런 걸 지역에서 열기도 해서 뭐 씨름 대회도 열고 뭐 무슨 뭐 궁술 대회도 열고 뭐 음악회도 열고 그다음에 뭐 조선 역사 이런 것들도 뭐 그 고족들도 막 그 찾아내가지고 그 뭐 그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뭐 같이 뭐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문화 쪽으로 자기들 좀 이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계몽 활동은 단순한 관념적 활동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의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실천의 일부였고요. 그래서 그 전략적 실천의 수단으로서 이 동아일보를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인물들이 이제 뭐 김성수, 송진우 이렇게 동아일보를 이끌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 조선의 부르주아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목적을 위해서 동아일보를 창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아일보에서 그 문화운동 그리고 그 문화운동의 일환으로서의 그 한국사 연구에서 제가 보기엔 이것을 가장 좀 잘 보여주는 기사가 1920년 4월 6일에 실린 세계 개조의 벽두를 당하여 조선의 민족운동을 논하노라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은요, 조선의 민족운동이란 국가학적 개념인 국민의 운동이 아니라 역사학적 혹은 인류학적 개념인 민족의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국가는 없는 거죠.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학적 개념인 국민 뭐 이런 것은 내세울 수가 없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역사가 없고 문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나 문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것들이 이제 민족 운동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 민족이 이제 역사적 산물이고 우리 뭐 민족적 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민족적 관념을 통해서 우리 조선인들은 다 같은 하나의 조선인이 될 수 있다. 조선에는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뭐 나이 든 사람도 있고 뭐 도시에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적은 사람도 있고 뭐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어떤 조선에 오랫동안 아주 4,000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의 문화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식으로 이 조선인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그래서 이 민족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어떤 힘을 부여하려고 하고 그 부여한 힘을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정치적 사회적 기반으로 만들고자 하려는 점을 이 기사를 통해서 이제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20년 4월 1일에 창간된 이 동아일보에서요. 제가 이제 그 저희 사업단에서 같이 이제 연구하시는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모든 기사를 이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에서 29년까지 동아일보에는 총 42만여 건의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국학에 관련된 기사들 이런 것 찾아보면 약 5,500여 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 사만을 다루고 있는 기사를 쭉 뽑아보면은 1,110건의 기사를 저희가 이제 찾아내고 선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관련 기사라는 것은요, 한국의 역사에 대한 어떤 역사학적 인식의 범주를 구축하고 만들어내는 기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는 뭐 단군 이래로 뭐 기자가 그다음에 뭐 기자조선을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어떤 지역에 가니까 뭐 그 지역에 어떤 절이 있는데 이 절을 예전에 신라 시대 때 누가 창건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담론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고적, 역사적 명승지, 뭐 혹은 역사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관한 짧은 기사들, 이런 것들로 다 포함하고요. 시기는 1910년까지, 1910년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1910년까지 다룬 기사들을 이제 쭉 뽑아서 그걸 연도별로 보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표의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금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26년, 27년, 28년 요 그 20년대 후반부에 이제 가장 많은 기사 수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요것을 먼저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110건의 기사들을 그 본문 전체를 형태소 분석을 해서 거기서 등장하는 개념어 단어들을 이제 쭉 추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가령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신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꼭 신라라는 단어가 다 똑같이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한자가 좀 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한자로 신라를 쓸 때가 있고, 뭐 한글로 신라를 쓸 때가 있는 거고, 혹은 뭐 나당 연합군 이러면은 이제 신라와 당나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저희가 다 단어들을 다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제 신라로 변환이 되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렇게 여러 이제 뭐 작업들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어들만 보시면은 이게 좀 무질서하고, 이게 여기서 어떤 흐름이라든가 어떤 뭐 경향성을 읽어내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이 단어들을 좀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정확한 아주 뭐 그런 틀은 될 수 없겠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형태, 세 가지 성격을 가진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국가입니다. 가령 뭐 신라, 고구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특정한 왕조를 가리키는 개념어들을 국가 항목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설립, 뭐 창립, 경영,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활동 혹은 기관 뭐 이런 것들을 활동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불교, 뭐 문화, 전설, 뭐 이런 약간 좀 종교적이거나 좀 추상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는 개념어들을 또 추상 항목으로 분류해서 물론 이 항목들은 서로 겹치고 뭐 그런 지점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나름 판단을 해서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좀 분류를 거칠게나마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모든 단어들을 분류를 해서 그 연도별 빈도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 항목의 연도별 빈도수를 보시면 이제 이 다음 이 그래프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국가 항목은 이제 뭐 꾸준히 높은 빈도수를 보입니다만 1923년을 정점으로 좀 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좀 감소하는 뭐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활동 항목은 이제 26년, 27년 이때 아주 높은 빈도수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상 항목은 1920년대 중반 이후에 증가하고 1926년과 28년에 정점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19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국사 관련 기사에 등장하는 개념어의 빈도수가 변화한다. 라는 어떤 1차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26년, 27년, 28년 요 시점에 가장 한국사 관련 기사 많이 등장하거든요. 요 시점에 이제 뭐 추상적인 개념어라든가 뭐 활동을 나타내는 개념어들이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왜 이런 경향이 나타날까? 뭐 이런 것들 이제 조금 더 이제 숫자들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은 식민지라는 조건 아래에서 이 동아일보는 역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국사를 중심으로 문화운동을 추진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그 구체적인 어떤 역사에 대한 좀 어떤 구체적인 뭐 그런 이야기보다는 좀 후반부로 갈수록 좀 추상적인 이야기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여기 이제 그 표를 보시면은 그 한국사 관련 기사를 쓴 사람들, 저자들을 쫙 이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저자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저자 이름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한 것, 그리고 저자가 좀 불분명하더라도 이것은 뭐 기존의 연구에서 어떤 사람이 썼다고 좀 거의 합의가 된 것, 혹은 저희가 살펴보았을 때 이것은 거의 틀림없이 이 사람이 쓴 거겠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자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제가 빈도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가장 이제 그 기사를 많이 쓴 것은 최남선입니다. 최남선이 총 이제 229건의 한국사 관련 기사를 썼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기자는 이제 그 동아일보 기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 이제 뭐 이병도, 김형식 이런 사람 순서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제가 이제 그 빈도수가 높은 저자들을 이제 표로 만들었는데 이게 깨끗하게 두 그룹으로 갈립니다.
가령 최남선, 뭐 일기자, 뭐 이런 그 저자들은 1925년 이후에만 썼습니다. 최남선은 그전에는 글을 한 편도 쓰지 않았고요. 일기자는 뭐 21년에 한 편 쓴 것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194건 중에 193건을 25년 이후에만 썼습니다. 반대로 이병도, 김영식 이 사람들은 1924년까지만 글을 썼습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김영식 같은 경우는 1921년에만, 그리고 이병도는 23년과 24년에만 썼고 25년 이후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저자들도 다 그렇습니다. 1924년을 25년을 기점으로 그 전과 그 후가 깨끗하게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신채호는 24년에도 5편의 기사를 실었고 25년에 15편의 기사를 실어서 이 20년대 전반과 후반에 동시에 걸쳐 있는 거의 뭐 유일한 저자인데요. 근데 신채호는 이 당시에 이제 중국으로 망명을 가 있던 시절이었고 뭐 기사를 바로 뭐 여기 조선에서 바로 써가지고 바로 올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채호 글을 받아오는 것에서 쉽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사정들을 좀 감안을 한다 해서 신채호를 제외를 한다면은 25년을 기점으로 깨끗하게 지필진 한국사 관련 기사를 쓴 사람들이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나뉘는 문제를 이제 그 동아일보의 그 내부 사정과 좀 연관시켜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창간 초기에는 이제 지필진 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대한제국 시절부터 이제 사실은 뭐 대한제국 학부에서 교과서를 편찬하던 우리가 이제 역사학에서 근대 역사학의 시작이 언제냐 그러면 대한제국 학부 교과서 편찬을 부터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길 기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들을 뭐 이제 지필진으로 데려다 쓸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 동아일보를 주도한 사람들은 이제 젊은 기자들, 유학파의 그 젊은 지식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 학부 시절에 쓰던 사람들은 약간 좀 이제 좀 윗세대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사관 이런 것들이 약간 옛날 방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좀 성향이 맞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뭐 안학이나 장도변 이렇게 역사 관련 기사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실제로 쓰기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사회주의 세력과의 대립, 그 다음에 뭐 개인적인 다른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글을 게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21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형식 이 사람이 이제 동아일보에 관여했던 사회주의자 김명식의 친형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이조 인물 약전 이런 것들을 연재를 합니다만 이 사람은 역사학자는 아닙니다. 역사학자는 아니고 그리고 어떤 동아일보가 추구했던 어떤 그 문화사적 경향, 그 문화 속에서 뭐 민족의 어떤 그런 유구한 뭐 공유되는 뭐 그런 감정이나 뭐 그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찾아내려는 이런 것과는 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이제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던 그 이병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학자였는데 당시만 해도 그 이병도가 약간 문화사 이런 것 그런 관점을 좀 와세다 대학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병도한테 좀 부탁을 해서 조선사 개강을 이제 연재를 하는데요. 근데 이병도가 이제 집필 중에 이거 기사를 연재하던 중에 이제 병을 얻어서 좀 장기간 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돌아온 뒤로도 마무리를 짓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병도는 1925년에 조선총독부가 세운 조선사 편수회라는 역사 편찬 기관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뭐 동아일보하고는 이제 동아일보에서 더 이제 글을 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했던 것이 동아일보는 뭐 지금은 이제 뭐 어떤 한국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뭐 조선일보 같이 뭐 그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뭐 신문입니다만 이 당시에는 이제 식민지 때는 이제 뭐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만 초기에만 해도요 이 동아일보 내에는 여러 다양한 그룹들이 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주의자들도 있었고 뭐 민족주의자들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계속 충돌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하나의 동아일보만의 어떤 색깔을 가진 한국사 기사를 내기가 쉽지 않았죠. 근데 이제 1924년에 가령 이제 이광수가 민족적 경륜 이런 글을 실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식민지 체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뭐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젊은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지식인들한테는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뭐 그 김윤식, 운양 김윤식이 이제 이때 죽는데요. 이 사회장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 민족주의자들이 사회장을 치러야 된다는데 사회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해서 뭐 또 싸움도 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사진을 올린 게 이제 유명한 그 친일파 혹은 뭐 정치 깡패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박충금이라는 사람인데 이 동아일보가 이 박충금을 이제 비판하는 기사들을 몇 번 쓰고 그러는데 그 박충금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에 와서 협박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김성수, 송진우가 이 협박에 굴해가지고 뭐 이 박중금한테 뭐 각서를 써줬다 뭐 이런 소문이 돕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젊은 기자들 화가 난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쳐서 이 동아일보 내에서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그 대립이 격화되는데 그 결과 이 젊은 기자들이 다 이제 거의 쫓겨나거나 힘을 잃고 송진우, 김성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 부르주아 민족주의 우파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아일보를 이제 거의 장악을 하게 됩니다. 24년 이때를 기점으로요. 그래서 이런 경향들이 25년 이후에 그 동아일보 한국사 관련 기사의 증가, 내용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1925년에 이제 최남선을 영입합니다. 최남선은 뭐 이미 뭐 1910년대부터 그 전부터도 뭐 신문관, 조선 광문회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아주 뭐 조선을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젊은 아주 훌륭한 지식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식민지기 때는 이제 매일신보,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도 글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3.1 운동으로 이제 감옥에 가죠. 그래서 감옥을 그래서 이제 옥살이를 겪고 나와서 이제 또 이것저것 이제 막 추진을 합니다. 뭐 시대일보도 창간하고 주간지 동명도 내고 그러는데 이게 좀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이제 예전만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금난에 빠지고 뭐 여러 이제 또 추문도 돌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동아일보하고 어떤 이제 서로 지금 상황들이 맞아 떨어져서 동아일보에서 굉장히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관련 기사만 보아도요. 최남선은 전체 한국과 관련 기사에서 20%가 넘는 기사를 집필을 했고요. 최남선 영입 전까지 동아일보에 실린 한국사 관련 기사가 총 292건인데 최남선을 영입한 뒤로는 최남선 혼자서만 229건, 거의 그 전에 실린 한국사 관련 기사에 거의 필적하는 수준의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 이 최남선이 이 영입된 이후에 그 시점들을 좀 통계적으로 보면요. 가령 이 추상 항목 개념어가 아까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고대 혹은 뭐 신도 그다음에 뭐 생명 뭐 이런 얘기들이 최남선이 영입된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다가 최남선이 영입된 이후에 많이 나오는 거죠. 최남선이 그때 이제 기사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고조선 국가들 중에서 국가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통계를 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고조선 단군 신화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이 고조선이 최남선 영입 이후에 아주 또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군 신화 등에 등장하는 인물도 뭐 단군, 환웅, 환인 이런 사람들도 25년 이전에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는데 최남선이 영입된 이후에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마침 이제 그 조선 총독부가 1922년에 뭐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만들고 1925년에 조선사 편수회를 발족합니다. 그 전에 물론 1915년부터 일제는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조선사를 한국 역사를 우리가 적겠다, 뭐 기술하겠다 이런 공적으로 뭐 적겠다 이런 작업들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다가 3.1 운동 이후에 이렇게 완전 새롭게 재단장을 해서 제국 본국 일본의 무슨 도쿄 제국대학, 교토 제국대학의 그 출신의 아주 당대 뭐라고 할까요? 그 최고 수준의 학부를 나온 역사학자들을 대거 식민조선에 데려와서 뭐 이런 작업들을 한국사를 쓰게 하는 작업들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동아일보 입장에서는 이게 역사 분야에서 어떤 주도권을 놓칠 수 있겠다. 총독부에서 저렇게 막 역사학자들 데려와서 작업하는 데서 좀 조바심도 났을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주의 세력을 동아일보 그 내에서 약간 좀 축출하고 그 부르주아 민족주의 우파가 강해지면서 그런 식으로 한국사를 더 쓰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 항목이 아까 늘어난다고 하는데 활동 항목은 대부분 그런 겁니다. 뭐 지역에 가서 기자들이 가서 이 지역에는 뭐 어떤 역사 유적이 있는지 어떤 역사 뭐 유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도 막 기사들로 쓰거든요. 이런 것들도 막 늘어나고 또 최남선이 마침 들어오면서 최남선이 아주 그 역사 기술을 아주 좀 추상적으로 또 신화를 강조하는 측면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뭔가 과학적, 좀 합리적, 실증적 이런 방향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적어도 이제 동아일보 안의 기사들만 보면은 동아일보 안에서는 그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역사 기술이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이제 최남선이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에 글을 많이 실었고 또 뭐 1920년대 문화사 뭐 혹은 뭐 식민지기 전반을 통틀어서 이제 최남선이
그 역사 연구, 한국사에 이제 끼친 영향이 굉장히 굉장히 크다고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최남선이 아주 왕성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작도 많이 남기고 아주 또 논쟁적인 저작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최남선이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 실제로 최남선이 쓴 글들이 당대에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숫자로 한번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최남선은 조선에 대해서 뭐 조선사, 한국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주의 대생명이 뭐 조선인가 그 국토를 통하여 얼마만큼 개연되었는가를 찾는 것이 조선 역사다. 그래서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약간 실증적, 합리적 이런 것보다는 우주의 대생명, 뭔가 신화적이고 추상적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심춘순례라는 이제 책을 보면은 뭐 조선 국토에 대한 나의 신앙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조선 국토가 뭐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나를 뭐 웃음으로 대한다. 그래서 나는 뭐 이르는 곳마다 뭐 속삭임과 뭐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뭐 출렁거리고 뭐 실신할 정도의 뭐 그런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까지 막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원초적 감정이 호소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일보는 어쨌든 그 젊은 유학파 지식인들이 좀 주축이 됐었고 이미 또 20년대가 되면은 뭐 일본에 유학을 하거나 혹은 뭐 이 막스주의, 사회주의 이런 저작들이 굉장히 유행을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걸 좀 받아들이기가 조선의 역사를 좀 과학적, 합리적으로 좀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건데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이제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이걸 이제 통계적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최남선이 쓴 한국사 관련 기사만 따로 모아서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빈도수를 쭉 내면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단군, 환웅, 고주몽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뭐랄까요, 뭐 전설의 인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한국사 관련 기사를 보면요, 뭐 단군이 가장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뭐 조선 세종, 그다음에 뭐 이성계, 뭐 태종, 뭐 선조, 고려, 현종 뭐 이런 식으로 왕들, 조선이나 뭐 고려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기사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경향, 분포와 최남선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경향과 분포가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남선이 집필한 한국사 관련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러면은 모든 한국사 관련 기사에서 과연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 이런 것들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 그래프가 이제 그 내용인데요. 가령 단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0%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최남선 기사를 빼면은 단군의 빈도수가 확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웅도 그렇고 고주몽도 그렇죠. 최남선 기사가 없으면 이 사람들의 빈도수가 확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이런 뭐 해모수라든가 뭐 금화, 뭐 환인 뭐 이런 조선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절반 정도 혹은 절반 이상, 심한 경우는 거의 100%가 최남선의 기사에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요, 최남선이 굉장히 많은 글을 쓰고 또 뭐 굉장히 유명한 지식인이었지만 실제 동아일보 내에 다른 기자들, 다른 그 한국사 관련 또 글을 쓴 저자들한테는 최남선의 이야기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좀 추측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이 인물 빈도수만 가지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이제 또 다른 통계들 이렇게 해서 또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추정은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제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령 뭐 이거는 이제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거기 보면은 최남선 씨의 작품으로는 뭐 심춘순례, 백팔번뇌, 백두산 예찬 등이 있으나 뭐 삼순 구식군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대중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뭐 최남선 씨는 대식가라고 한다. 대식가인 만큼 뭐 저력이 좋아서 좌담도 잘하고 강연도 2~3시간씩 한다고 하는데 그 조선심이라는 것은 잘 먹는 사람들의 노래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약간 비판을 넘어서 약간 좀 비난과 조롱에 가까운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지금 이제 이런 그 기사들을 보고 최남선이 조금 당시에 이제 비판을 받고 최남선이 쓴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는데 나중에 혹시 우리가 이 한국의 사학사, 역사학의 역사를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최남선을 좀 과대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적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단순히 텍스트만 가지고 이런 텍스트가 있었으니까 최남선이 실질적 영향이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숫자를 가지고 좀 통계를 가지고 한번 증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계 숫자를 가지고 당대 시기들을 그 근대 시기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연구들과는 조금 다른 지점들, 다른 측면들을 발굴해내고 찾아낼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인문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또 연구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두서없고 재미없는 강연이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